좀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1979년생이고요.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개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먼저 규슈에 있는 지방 신문사에서 사진 기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경찰 담당을 했다가 지방 신문사 마이니치면 나셔널 페이퍼인데 마이니치면에 옮겼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경찰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살기 사건 그리고 2003년에 도쿄에 있는 존치부에 가서 거기서 하시는 그때는 고이즈미 신지로는 고이즈미 정권이었는데 고이즈미 정권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아베 정권이지만 제1차 아베 정권을 주제 담당했습니다. 그 후에 국제부 신부에 가서 2008년에 대련에서 중국어 연수를 하고 마치고 2010년부터 13년까지 베이징 특파원하고 그리고 도쿄에 가서 올해 4월 중순에 서울에 왔습니다. 한국은 제가 규슈에 있는 신문사 그만두고 마이니치에 갈 그 사이에 2개월 정도 서울에서 한국말을 연수했어요. 그때부터 한국의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게 되고 지금까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앞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죠?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조금 그렇지만 자기 자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중국에서는 북한 10% 정도 북한 담당, 40% 정도 중국 담당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 국경지대에 가서 여러 가지 좀 비밀 문건을 입수하거나 그런 일 많이 했는데요. 제가 혼자 자랑하고 있는 것은 2012년에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어렸을 때 김정은이고 이거는 엄마 고영희 여사입니다. 고영희 여사는 원래 오사카 출신 제일 동포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밀입니다. 그것을 2012년 4월부터 전에 특강 간부만 볼 수 있는 영상 자료를 만들었어요. 북한 조선노동당에서 거기를 2개월 후에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그리고 그거는 아시다시피 김정일 씨고 고영희 여사 그 사진인데 그런 사진을 북한 외에서 세계에서 공개했던 것은 마이니치문이 처음입니다.
얘기였습니다. 그게 좀 잘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동아시아는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일본 사람이고 중국, 한국에 대해서 거주했고 북한도 많이 취재했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학자도 아니니까 아카데믹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저는 기자답게 제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안 믿으셔도 돼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5년 전에인가요? 조금 많이 세계에서 유행했던 책인데 뉴욕 타임스에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기자가 썼던 책이 있습니다. 렉서스 앤 올리브 트리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것은 그때가 2000년 그 시기가 글로벌리제이션가 많이 시작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렉사스가 글로벌리제이션 상징이고 올리브 트리는 또 전통 문화 지역 사회 그런 것을 좀 상징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조금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면 아마 아이폰 아니면 삼성인데 그때는 그 렉사스가 글로벌리제이션 상징이었던 거죠. 그것은 그 책은 한마디로 하면 이동 수단 그리고 통신 수단이 발달하고 지구가 하나의 시장이 되고 그런 통합되고 있는 도구 사례도 있고 통합되고 있는 한편 통합되고 있는 한편 지역 대립이나 민족 대립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렉사스하고 올리브 트리 사이에 어떻게 밸런스를 찾으면 되느냐 그게 그 책이 주제였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그때는 세계적으로 이슈였지만 지금 동아시아 상황 보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 통합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도 많이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 기업도 지금 일본에서 제일 유행하고 있는 것은 카톡보다 라인가 주류인데 라인도 네이버니까 한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통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립한 감정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특히 일본에서 보면 시장은 통합되고 있지만 많이 역사 문제나 연동 문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일본이 좀 고립당했던 그런 느낌도 있고 그냥 글로벌리제이션 졌다 아시아 통합 졌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유니버설적인 보편주의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보편주의하고 그 나셔널리즘 민족주의 국가주의 정도 그런 나셔널리즘의 밸런스를 찾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토마스 프리드만이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시아에서도 어떻게 이 밸런스를
가져야 되느냐 그거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그 유니버설리즘은 뭐 자유 그리고 인권 그런 것은 뭐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북한 사람도 사실은 다 원래 좋아해야 되는 거고 뭐 그거 있어야 행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보편적 가치관하고 그리고 나셔널리즘은 좋은 면하고 나쁜 면이 있는데 좋은 면은 그 자기 나라 언어, 역사 그리고 문화를 뭐 지키자 다이센스를 소중히 생각하자 그런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막도날드 비슷하게 뭐 세계가 똑같은 문화, 똑같은 사람들 때문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자기 역사, 자기 언어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가끔 아니면 자주 나셔널리즘을 강화시키면 자기 나라 중심주의 되는 경우도 있고 배타적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그림이 없어서 이상한 그림인데요. 제 느낌은 그 앞에 여기서는 그 유니버설리즘 보편주의 있고 그 손 밑에는 나셔널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마 뭐예요? 진흙 땅이 있고 그 수명 앞에 있는 부분에서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데 나셔널리즘 부분에서는 대립 구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말하는 속으로는 완전히 앞에 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위에 나와 일본, 한국, 북한 다 어느 정도 위에 나와 있어야 협력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먼저 제가 많이 북한 탐방했기 때문에 좀 북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은데요. 북한 취재할 때 특정 지역에서는 같이 일본 기자가 혼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중국 조선족 분 그리고 무슨 한족 중국 사람 그리고 화교 북한에서 태어나고 90년대 고난 행군 때 중국에 왔던 화교분들 가끔 단짝하고 일했습니다. 근데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 다 백그라운드 문화도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다르기 때문에 가끔 싸움이 나요. 상대방 나라 좀 욕하거나 그러면 제가 식사 돈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욕 당하는 사람도 있고 다행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복잡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먼저 정보 그리고 다들이 국경지역에서 돈벌이 하자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하고 돈 때문에 같이 모여서 술을 먹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나라 이야기 하지 말자. 돈벌 생각하자. 그렇게 하면 그렇다. 돈벌 생각하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완전히 여기 아까 말씀했던 유니버설리즘이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뭔가 그런 보편적 유니버설한 가치가 있으면 쉽게 협력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근데 북한을 좀 생각하면 돈벌이라는 시각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은
아까 말씀했지만 중국, 한국 이런 거는 뭐 대립해도 경제는 공부는 같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잘 생활하고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만 못 들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했던 유니버설리즘하고 나셔널리즘의 밸런스가 제일 나쁜 밸런스가 제일 안 되는 나라가 좀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지금 제재를 지킨다는 것은 지금 상황을 지킨다는 것을 너무 중요시 지나치게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2010년 10월인데요. 평양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몇 주 전에 평양에서 군사 파레이도 있던 기억하시죠? 이게 조선노동당 70터리 그 행사인데 제가 갔던 것은 68돌 행사였어요. 근데 68돌인데 그때는 김정은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등장했던 날이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현장에 가면요, 그런 분위기로 외국 기자는 여기 김일성 관장이고 김일성 관장 우리 기자 티에 김정일하고 김일성이 붙다 말했어요. 무대가 있어요. 네. 거기에 있으면 진짜 여기 김정일하고 김정은이 있고 앞에는 미사일이 있고 완전히 영화 속에 있는 느낌 그런 보통 경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영화 세트 안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다른 시민들이 그럴 때 김정은 만세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니다. 시켜서 아니냐 그런 평가도 있는데 얼굴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진짜 김정일 만세라고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후에 몇 개월 후에 중국에서 만났던 평양 시민이 설명해 주셨는데 당연히 강제적으로 하는 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조선노동당의 선전팀이 기술을 너무 발달하고 사람들이 분위기 만든대요. 완벽한 분위기.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는 미국 제국은 미제를 등세하자 김정일 만세 그런 기분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열심히 사계극 안 하는 열심히 소리치고 행진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일상생활이 있는 거죠. 근데 정비도 없고 밥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또 정신을 차린다고 평양 북한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미사일이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군사 파레이드 끝나면
아줌마들이 와서 다 청소 시작합니다. 청소할 때 애들이 데리고 와요. 아까 10분 전까지 미사일이 통과했던 환자에서 이렇게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다른 사람들도 우리하고 기본이 똑같은 거라는 것에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 반면 아시다시피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완전 말이 안 통하죠. 2012년에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베이징에서 북한하고 미국이 합의가 생겼어요. 그 립대기라고 하는데 거기는 북한은 핵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는 안 하고 정차하고 그 대신에 미국이 24만 톤 식량 먼저 해준다는 그 합의였는데 그게 2012년 2월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2달 후에 미사일 썼어요. 북한이. 그래서 지금 오바마 정권은 북한은 절대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왜냐하면 완전히 속였으니까, 그때 미국 입장에서 보면 2달 전에 합의했는데, 이게 뭐야? 그렇게 됐어요. 그 사진은 그 1년 후에 2013년 3월에 공개했던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니본도 타격 계획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거기까지 가는 미사일 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런 사진 공개하고 미국한테 유능할 수 있다는 그런 거 보여주고 있는 북한은 사실은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하기가, 대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베이징에 있을 때 북한 당국자하고 많이 술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분, 중국에 나와 계신 분들은 머리도 좋고 로직도 있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특이는 완전히 의견은 다른 의견이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의견이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혁 개방. 지금 보면 북한도 잘 살려면 개혁 개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그건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좀 하얘. 아직 시기가 이르다 그런 말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북한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보통 주민한테 자유를 주면 그냥 나라가 불안정해 해줘서 안 된다. 그 이야기는 계속 그런 이야기만 계속 했어요. 근데 사실은 북한의 자유라는 개념이 없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노래도 있어요. 북한에서 자유권 없이 이 사람은 사람 되지 않는다.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김일성이 1948년인가 7년인가 어쨌든 그때 소련 쪽에서 한반도에 왔을 때 강용했던 내용에 포함되고 있대요. 그래서 자유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게 개인의 자유 아니고 국가 그리고 민족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비슷한 태극의
그게 그 이인하는요 나라나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런 자유는 확보하지만 그 대신에 금리할 자유는 줄 수 없다. 그런 게 뭐 일단 사람과 이야기하면 계속 나온 기본적 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조금 오래된 데이터인데요. 2004년부터 2008년에서 이것은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라는 책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포인트는 프라이빗 비즈니스, 사적 비즈니스 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2%는 사람들은 뭔가 사적 비즈니스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북한 사람들은 옛날에는 배급 받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단주의에 익숙하고 있었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조금씩 개인주의가 넓어지고 있다. 기로같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도 2016년 평양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길거리에서 갑자기 시장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토마토 그리고 회를 아줌마들 팔고 있고 여기 있는 것은 DVD 가게입니다. 여기서 DVD를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집이요. 추점 가게인데 표가 그때 북한 돈으로 1,000원이었어요. 1,000원 내면 표 살고 있고 1,000원이라고 하면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그때 한 달에 월급이 3,000원, 4,000원이니까 너무 비싼 가격이지만 US 달러로 생각하면 한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사적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큰 돈이 아니지만 100%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큰 돈 그런 가격이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우선 카라텔 이 지방 바깥에 아산. 그러니까 제일 비싼 게 칼라텔. 그리고 그 학생이 그때 된장 한 박스를 맞췄어요. 된장 한 박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라고 하고 있어요. 휴대폰도 지금 북한에서 200만 대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게 조금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은 베이징에서 북한 사람이 평양 갈 때 가지고 있던 책인데 그 안에서 시장 경제, 노벨상 수상했던 그루그만의 경제학 교과서도 있고 북한 사람들도 시장 경제를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올해 2월달에 일본에서 책 한 권 냈는데요. 2010년에 입사했는데 그
지금 그때는 중앙검찰소, 지금은 이름이 바꾸고 제국검찰소라고 하는데 제국검찰소에서 만든 경향 자료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북한에서 어떤 경제 범죄가 발생했는지 그런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부 시각이 아니고 북한 검찰의 시각에 보는 범죄입니다. 이 자료 보면요, 뭐가 재미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김정은 지지를 그냥 믿고 아무 생각 안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이미지인데 북한 사람도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그 자료 안에서는 공익절을 하는 남자 40대 남자인데요. 40대 남성인데 원래 논장원이었어요. 논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아버지가 논장이면 기본적으로 다 아들도 논장원 돼요. 그교 센터로 지유가. 그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 남자는 아마 그리고 학교도 못 가서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잘 돌아가서 뇌물을 주고 군인한테 뇌물을 주고 논장도 군 부대 밑에 좀 옮겼습니다. 그 군 부대를 배경으로 백그라운드로 하고 금강 개발을 시작했어요. 금강 개발을 시작하고 자기 논장원 했을 때 친구들이 그 논장원들을 데리고 와서 노동자로 쓰고 뭐 완전 그 사기업 비슷하게 운영하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돈 벌고 그 뇌물 주고 경찰한테도 뇌물 주고 군인한테도 뇌물 주고 하고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좀 지나치게 돈벌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눈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아마 그게 보면 좀 마지막은 비참하게 뭔가 수용소 가거나 조금 다 하거나 그렇게 좀 같은데 어쨌든 북한에서는 요즘은 뇌물 주면서 경찰이나 뇌물 주면서 자유롭게 잘 사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벌이 하자는 것은 국가하고 민족을 넘어서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좀 옛날 북한에서는 돈벌이는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니라고 그건 국가를 위해서 돈벌이 하는 게 좋지만 자기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벌이 하는 것은 나쁘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개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졌으니까 점점 한국이나 일본, 중국하고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경 지역에 가면 중국 사람 안에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속였다고
사기 당했다는 거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신뢰를 만든 그런 룰을 잘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북한 사람이 관심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저희는 그래도 그런 룰도 사실은 신뢰 없으면 한 번은 돈벌이 할 수 있지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 한국 사회에서는 다 서로 실패하면서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도 아마 그 사람하고 같이 비즈니스 하면서 가르쳐줘야 되는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 제일 많은 것 같고 한국 중소기업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는 좀 개인적으로 바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벌이 외에 경제 외에 또 하나 국가하고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건이 인권 분야인데 인권 문제인데 근데 인권 문제라고 해도 뭐 정치범의 강제 수용소 문제거나 그런 프리덤 신앙의 자유나 그런 문제 아니고 장애인의 인권 문제입니다. 근데 원래는 옛날에는 북한은 자기 나라가 지상의 낙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좀 가끔씩 숨기거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2013년인가 북한 당국자한테 부탁 받았어요. 어떤 부탁이었냐면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보고서는 보고서가 이번에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좀 보고서 만들어 달라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진국은 다 여기 있지만 장애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빵 하거나 나무로 빵 공장 하거나 나무를 뭔가 만들고 팔거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에 대해서 너무 북한 사람 관심 많았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고 줬는데 북한 당국자하고 신문기자가 일본 신문기자가 이야기할 때는 질문하면 안 돼요. 질문하면 싫어하고 다시 연락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저는 질문 안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궁금했지만 왜 그런 게 보고서가 필요하냐고 궁금했지만 질문 안 했어요. 근데 두 달 후에 같이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분이 이야기해 줬는데 북한에서는 요즘에 장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대요. 왜냐면 뉴스 보고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아파트 건설 그리고 다른 건설 발전소 건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는 사람들은 경영에서 일하는 사람 다 병사예요. 저는 병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전보호 기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많이 다치고 팔 잃고 다리 잃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분도 인민군 개성에 무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북한 군 당국에서도 그게 좀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권 문제이면 당연히 북한도 필요하는 거고 다른 유럽이나 한국이나 서양 국가도 도와줄 수 있는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도와줘서 북한군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을 좀 인권 문제 포함해서 좀 대화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 좀 너무 심하게 비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북한 지금 그 시스템을 좋다고 하면 안 되고 그 자유나 인권 그리고 시장 경제를 그런 그 보편적 가치에 북한이 그 좀 들어오게 encourage 해야 된다고 그런 목적 의식 가지면서 북한 주민하고 엔게이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는 북한 이야기는 그 정도입니다. 반일 데모, 중국 정도에 반일 데모가 발생했어요. 그때 2010년도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조금 좀 원래 반일 감정이 역사 문제 때문에 있으니까 조금 있었던 그 정도였는데 2012년에 그 중국 CCTV의 영향을 좀 세니까 CCTV에서 그 생각, 그 자유당 문제를 계속 보도하면서 지금 인민해방하고 자위대가 존재하면 누가 이기냐, 절대로 인민해방은 이긴다 그런 방송을 계속 하니까 보통 시민들도 그럼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데모도 그게 여기 일본 대사가 아닌데 보고 있으면 그 베이징도 그렇고 심양도 그렇지만 경찰관들이 데모하는 사람을 들고 여기 가라고 지도하고 제가 주재인 대사관 쪽에 일본 주재인하고만 미국이나 그 유럽과 기자들도 여기 있었는데 그 정도 이만큼 큰 돌이 날아온 그런 사람. 이것은 식량 영사관인데 거기서 다 잉크로 하이트 잉크가 들어가 있는 병. 잉크가 들어가 있는 병은 그것도 같이 있었던 대만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것도 데모 참가한 사람들은 어딘가 체육관에서 조직하고 그때 준대요. 그 병. 그거 다 가지고 오고 15,0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던지고 그때 심양 영사관이 가라스가 158장 158장이라고 해요. 158장 깨졌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날 아침이라고 신문 보면요. 중국 신문 일면에 어선 중국 어선 어선 전적이 자유다에 간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보는 중국 사람들은 진짜 자기 힘을 잘 알아요. 인구가 많다는 것은 옆에 있으면 좀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적 가능하면 사실은 어선한테 자위대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완전히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안 왔는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거 보면 거기서 있으면 먼저 이
베이징에 있을 때 일본 사람 먼저 이시하라 신다로 할 때 화가 나요. 이라나이ことをして 불필요한 사건 만들고 이시하라 화가 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일본 정부가 했던 것은 조금 상이했던 거고 그거 했다고 해서도 국제법적으로 일본 입장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이시하라시다로 한테 화가 나고 그 후에는 좀 중국 공사장에서 좀 화가 나고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 민간 기업도 많이 그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칭다오에 있는 일본 슈퍼마켓 이온라는 게 있는데 거기 하나에 3,000명에 넘는 데모가 와서 다 그 가라스를 깨고 비싼 보석이나 시계나 그런 거 다 가지고 가서 한국 돈으로 70억 원 정도의 피해가 생겼어요. 그 후에 뭐가 발생했냐면 그 진짜 큰 슈퍼예요. 그 롯데 백화점 아니고 롯데마트? 큰 롯데마트 비슷한 그 정도 규모인데 거기서 중국 종업원 그 회사원들이 350명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본인 사장이 아마 그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350명 다 없어질 수 있고 뭐 아마 그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후에는 그 중국 사람 350명이 한 명도 그만둔 사람이 없고 그만둔 사람이 없고 거기에 마네자가 중국인데 50대 마네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그때 스티커 빨간 스티커인데 그 스티커가 뭐 정말 缅甸困难绝对不放弃从东再来라는 군 어려움에 맞서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하자.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350명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원래는 뭐 6개월 정도 오픈할 수 없다고 그 사장은 생각했는데 뭐 2달 후에는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후에 2013년에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된 책이 있는데 在中日本人108人のそれでも私たちが中国に住む理由 제중 일본인 108명 그래도 우리가 계속 중에서 사는 이유 제목이었지. 네,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원래 일본 기업가들이 역사 문제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실 먼저 중국에서 한 기업가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완전 차이가 있어요. 일본 기업가들은 계속 조심스럽게 하는데 한국은 그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때 그 후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더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찾아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제가 중국에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공동의 그라운드가 당연히 중국하고 일본 사이를 이쪽 같이 경제를 발전하자 시키자는 것은 근데
인권이나 자유에 대해서는 좀뭐 시진핑 정권에 대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조금 사진 그것은 그때 다 2012년 거를 일본 이사카야 베이징에 있는 이사카야 다 문 닫았어요. 아마 한국에서 많이 보도가 나왔으니까 좀 헤이트 스피치의 상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반한국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제1범법원들을 타겟했던 게 헤이트 스피치예요. 왜냐하면 아마 일본에서 일본에 계신 외국 사람들 안에서 다행히 역사적으로 제1범법가 제일 한국 사람, 제일 조선 사람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 스포츠도 그렇고 제일 유명한 건 소프트뱅크의 손마사요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기 지금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그런 대상인데 소유対象になった그런 대상, 중요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2년에 가을 정도에 조금 시작했는데 지금 피크아웃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12년에 도쿄에서 제일 큰 코리아타운 오쿠보라는 데가 있는데 오쿠보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번, 세 번씩 자이토카이라는 윗단체가 와서 그 데모하고 일본 나가라 그런 소리 치고 있는데 그 가을 특도는 시바키타이라는데 시바키가 대리라는 뜻이에요. 그 시바키타이라는 그룹가 생겼어요. 그 시바키타이라는 대리라는 건데 누구를 대리냐면 그 위기를 대리는 그 그룹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조금 더 소프트하게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플라카타이라는 게 생기고 플라카타이 뭐냐면 플라카드 한국에는 플라카드라고요. 플라카드에 한국말로 사회적시효생이가 뭐예요? 사회적인 지내사는 플라카드 가지고 나오는 플라카타이가 생기고 2013년 초에는 이게 헤이트 스피치 하는 사람이고 이게 플라카타이인데 오쿠보에 제일 많은데 그 헤이트 스피치 하는 사람이 150명 오면 그 플라카타이가 1000명 정도 오게 됐으니까 지금은 2014년 5월이나 6월 이후에는 오쿠보에서는 활동 못하게 됐어요. 그 헤이트 스피치 단체가. 그리고 작년에 12월에 조전현 개ton 조전현 학교 앞에서 막 2년 동안 헤이트 스피치 했던 단체가 있는데 그게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인종차별이라는 판정 받고 일본 돈으로 2,200만 엔 배상금 내야 된다는 그런 판정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일본이 헤이트 스피치 규정법이라는 게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없지만은 재판하면 헤이트 스피치는 이길 수 있게 최고재판소 판결이 있기 때문에 100%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지만 그 2년 사이에 헤이트 스피치의 심각성을 알게 된 아는 사람이 많아졌고 또 조금씩 좀 많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인데 예, 지금 감사합니다. 강의를 일단은 맞춰주셨고요. 우리 12시 반 목표로 고전에만 끝나면 되니까 질문을 좀 받아주시고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갖다 주세요. 폰 들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강의가 만들 때는 한국이 뭔가 뭐 중국 문제도 이야기하고 일본 문제도 이야기했으니까 한국 문제도 이야기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개서 뭐 한국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 와서 5개월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사실 일본도 한국도 뭐 인권 그런 것도 문제가 완전히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프리덤 하우스의 언론 자유 랭킹에서는 한국도 일본도 좋지 않아요. 지만 그래서 뭐 다행히 근데 그런 것은 뭐 다 조금씩 노력해야 되는 건데 뭐 심각한 문제가 인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역사 문제는 일본 역사 문제가 계속 있는데 한국 역사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아마 하나는 당연히 북한 문제겠죠. 북한에 대해서는 뭐 국내에서 대립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문제, 일본 역사 인식 문제도 사실은 일본도 많이 문제가 있어요. 일본 국내에서 많이 대립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좀 해결한다면 일본 노력도 뭐 60% 70% 필요한데 그때 아마 한국도 30% 40% 노력해야 되는 해야 아마 잘 되는 일이니까 아마 일본 문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한국 신문에서 신문 그 사설 보고 조금 합리적이 아니라 느낄 때는 70% 정도가 일본과 사설이니까 그런 것 조금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직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뭔가 한국 문제는 그렇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갖춰주시면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유니버설리즘,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좀 동아시아가 화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한 1998년이었나 그때 싱가포르 수상 리ኳ뉴하고 김대중 사이에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물론 아시아적 가치는 리ኳ뉴가 자신의 독재에 옹호하기 위해 만든 주장이라는 측면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러니까 서구적 가치가 아시아로 밀려드는 것에 맞서서 서구적 가치의 폭력성을 지적하는 좀 중요한 측면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유니버설리즘도 물론 아주 인간의 보편적 가치, 권리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서구적 가치나 시장의 가치가 유니버설리즘으로 치환돼서 좀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나 이거 하나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약간 시장 경제 그런 가치를 좀 공유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하고 북한 사이 지금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하고 중국 박경수의 단중 거기에 아마 호시 무역구가 풀렸다고 호시 무역구. 단조에 그게 앞으로 좀
오히려 그쪽에서 좀 경제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서 북한의 시장 경제 가치를 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약간 좀 곤란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그 최근에 난징 학살 관련 문건이 유네스코에 등재돼가지고 그 일본이 그 분담금을 내니 안 내니 하고 말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좀 뭐 일본은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좀 동아시아의 공동체 화합을 위한 측면에서 보면은 좀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뭐 그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자기가 해봤던 일들을 문건으로 하는 것에는 그렇게 크게 좀 어느 정도 편견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러면 세 번째부터 사실은 그 유네스코 문제는 저도 뭐 스가 건반 작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도 등록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일본에서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연집 마사카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런데 일본에서 자료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료센터 보면 그런 게 없다는 자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일본에서 완전히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 안에서는 국際協調的당연히 저는 국제협조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의견은 70% 대표하는 거 아니지만 그거 제가 보는 그 인터넷 의견에서도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중국에 제출했던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료도 같이 포함해 달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느냐. 그 등록 자체를 반대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 이론이 저는 완전히 찬성하고 있고 앞으로 제 희망은 위안부의 기록 등록할 때도 일본에 많이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포함해서 같이 등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북한 중국하고 북한 경제 협력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잘 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지만 중국에서는 많이 사기당했다는 경험이 많고 그리고 개성 콘당이 왜 성공했는지 아마 아시죠? 개성 콘당은 왜 성공했냐면 한국 정부가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프라는 한국 정부가 다 돈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의주도 다른 특구도 인프라에 중국 정부는 그렇게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국내에서 투자해야 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움직임이 있고 조금 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손해봐도 북한하고 경제협력하고 이쪽에 그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아마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이사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북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아마에가 조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 나쁘다고 하거든. 아마 좀 약간 기댄다는 거죠. 기댄다? 어린아이 같이 네. 윗사람한테 좀 기대는 네.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그렇지, 응석을 응석 부린다는 응석빈이다. 예. 오.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남북 관계가 좋았죠.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아는 북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면 돈 많은 형제가 도와주는 건 당연히 아니야. 그래서 그때 좋았다고 다시 무역하고 싶다 하면서 남조선 놈이 어쩌고 저쩌고 아마에가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있는 가족인데 지금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 안 도와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감정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하고 중국 비즈니스 규모를 보면 북한이 돈벌이 되는 대상 아닌 것 같아요. 또 조금 동산 절반이나 속단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짜 그 경제 개발을 하려면 한국이 꼭 필요하고 한국 없이는 많이 발전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리즘하고 그거는 특히 중국에 있으면 중국의 로직은 그러니까 인권도 자유도 중국식 인권 개념 있고 자유 개념 있고 서양에서 오는 것은 좀 우리를 시진핑 말도 있어요. 뭔가 어쨌든 중국 공산당을 타오스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로직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근데 저는 서양에서 발생했던 우리가 지금 생활에서 계속 실험하고 있는 것 않습니까? 제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실험해보고 공천도 줬다. 근데 그냥 서양에서 와서 서양이 미국 사람이 같은 나라니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실험하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권이나 자유민주주의 시장이라는 개념은 세계적으로 다 계속 실험하고 있는 거고, 실험해서 좋은 것을 다 대다수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 사고, 서양 쪽 사고를 대립 개념이라고 하는 게 현실하고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질문이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어로 한번 하고 나중에 일본어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지금 제가 들은 소식이 일본이 지금 UN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집단적 자위권이 통과된 이후로 무기 수출이 증대해가지고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일본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일본의 어떤 재도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오히려 그 동아시아의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집단적 자위권이 일단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 위반이다라는 말을 많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 집단적 자유권은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일본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알고 싶습니다. 今、日本が国連の非常任理事国として選出されたという話と、武器の輸出が増大して経済的効果が発生したという話は聞きましたが、この日本だけでの立場では再条約と呼ばれる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東アジアの協力の一部と進ませる方法があるとしたら何かあるのでしょうか。2つ目の質問でしたが、集団的自衛権を国会における過程は憲法違反だという話をいろいろ聞きましたが、集団的自衛権という話はすでに終わってしまったことなのでどうしようもないと思うんですが、これから実質的に政府を規制する制度的な措置があるとしたらどのようなものがあるのでしょうか。여기 비슷한 게 똑같으니까. 기존인 이지국, 비상임 이사국. 근데 대해서는 그건 사실은 2년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게 왜 일본이 그거 가지고 싶냐면, 그냥 제 생각에는 일본 외교관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달라, 뭐가 정보량이 달라요. 회의 안에 있는 거하고 외에 있는 것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니까. 그리고 아마 특히 조금 안보적 세큐리티 이슈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98%는 입장이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그 영향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공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武器 수출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는 특별히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왜냐면 그게 효과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코스트 다운인데, 무기가 다 선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하고 그런 나라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무기 수출 상원칙이 있으면 공동 개발이 어렵으니까 그게 좀 변경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리포터 봐도 일본 대기업 은수 대기업인가? 은수 대기업은 사람들은 관심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일본에서만 쓴 그 무기를 생산하고 왔는데, 만약에 또 수주를 한다면 그 공장을 확장해야 돼요. 근데 공장 확장하면 일본 무기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험도 없고, 미국 무기는 자기가 만들고 정제하고 실험하고 하니까 좋은데, 일본 무기는 그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잠수함에 일본 잠수함에 소리가 안 나니까 조용하게 가니까 오스트라리아 관심이 있는데, 만약에 오스트라리아하고 계약해도 그 후에는 계약해준 가능성은 바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동맹국이나 순 동맹국한테만 다루고 싶은 거니까 다룰 수 있는 거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그 집단적 자위권 저는 역사 문제나 아시아하고 그 아시아하고 대한국 관계, 대국가 관계, 대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베랄인데 사실 전 집단적 자유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옛날부터 특별히 반대해본 적이 없고 왜냐면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자유대 자체가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가지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헌법학자들이 그게 헌법 위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학자들한테 지금 그러면 자위대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70% 정도 헌법학자가 헌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자위대도 위반입니다. 위반.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 위헌 때문에 안 된다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지금도 아베 정권은 조금 경제 살리기, 경제 정책 좋다고 하니까 다들 지지하는 거죠. 경제가 나빠지면 그냥 안 된다고 되는 거니까 그런 뜻으로는 먼저 국회도 있고 선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단적 자유권 하나 가지고 일본에서 브레이크가 없어졌다고는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쿄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친구하고 외교부의 일본 외무성 친구하고 이야기해도 아베 정권이 조금 독재적이라고 하지는 안 하지만 컨트롤 관리 심하게 하는 등인데 근데 그 사람도 3년 후에는 없어지고 거기 좀 불가하는 차이가 있죠.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현종임이고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아시아 공동체 강의잖아요. 근데 집단주의 자유권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방사능 유출이 계속 일본에서 바다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언론사 계시니까 신문사 계시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 언론사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시아와 인류의 세계적으로 봐도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의외로 언론사들이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한국 공영방송인 KBS에서 다큐멘터리식으로 가끔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사라는 같은 곳에서 한국 언론사를 다루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본 언론사와 한국 언론사가 협력해서 사실 이런 걸로 서로 해결에 같이 모색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어떻게 보면 일본과 한국이 이런 집단적 자유권 이런 거에 좁은 거
에서 그냥 합의한 법적인 거에서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사적으로 되게 심각한 문제를 다 함께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에서 오히려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서 언론사라든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신문사, 언론사 지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이런 것부터 해서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를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취재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하는 문제는 관심이 있으니까 많이 공부는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고는 후쿠시마에 생기는 사고는 완전히 큰 사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기준한 주요나 자산, 기준한 재산하고 할 수 있죠. 왜냐면 한국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세계자가 있고 또 사실은 사고가 절대로 없다고 할 수는 어디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그 영향을 제소화하고 나쁜 영향을 제소화하고 또 같이 협력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큰 실험장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합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한전하고 일본 도쿄電力이 같이 협력하고 미국이나 프랑스 기술은 들어가고 있지만 그런 같이 오픈하게 협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의 입장에서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남북 통일에 대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납치 문제도 아직 계속 일본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핵 미사일 납치 그렇게 몇 년 전까지는 핵 문제 가지고 국제회담이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 한때 일본이 비판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핵 문제 잘 가고 있는데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는 협력 안 한다 그렇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 3, 4년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완전히 스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납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대화는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작년에 스톡홀름에서 합의하고 1년 반 대화는 하고 있는데 결과는 없어요. 근데 결과는 없지만 힘들게 그 대화를 시작했으니까 그 대화를 지금 상황에서 다시 없애면 다시 한번 시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대화 스키는 그 대화 시스템을 계속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의
대해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 보도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것 자체가 아직 없으니까 일본 사람 데타스 일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계속 중국 가기 전에부터 계속 중국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무슨 절대 빨리 통일해야 된다고 아마 네, 통일이 되면 그 사이즈가 일본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근데 1억 3천만이었는데 아마 1억 정도 될 거예요. 20년 30년. 때 한반도가 통일되면 8,400만인데 북한 사람들 밥 못 먹니까 그런 거죠. 잘 살게 되면 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1억에 일본하고 1억에 통일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동아시아에 지금은 마침 박근혜 대통령 미국 계시지만 한일 관계가 사실은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결존할 수 있는 관계 아니에요. 미중 관계 병수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국제 관계는 미국하고 중국 관계고, 그에 따라서 한국하고 일본 관계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려면, 통일 한국하고, 일본이 완전 대등한 1억 파트너 되고, 어떨 때는 중국한테 반대하고 같이 반대하고 어떨 때는 미국한테 같이 반대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일본에서도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은 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실까요?